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수도권이 영하로 떨어집니다. 코로나 팬데믹 종식 선언 이후 마스크를 벗고 처음 맞는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데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도 지난주부터 무려 11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독감 환자도 1, 2년 전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방역 체계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첫 소식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입니다.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한 여성은 2주째 기침이 멎지 않는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2주 전에도 진료 받으러 왔었는데 맞아요. 네. 기침 가래가 계속 떨어지지가 않아서 계속 비슷하게 있어요, 지금도? 네네네. 단기침이 너무 심하고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면서 호흡기 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외래 환자 1000명당 39명이 독감에 걸려 의사를 찾았습니다. 올해 유행 기준인 6.5명의 6배입니다. 2년 전 이맘때와 비교하면 20배 가까이 되는 겁니다. 올해는 그래서 독감이 좀 많았었어요. 계속 지금 많이 있고 조금 추워지면서 더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지금. 특히 올해엔 독감 증상이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많아져 교육부가 나서 백신 접종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확진자가 점차 줄어 10월 들어서 7,000명대로 떨어졌는데 이번 달 들어 8,500여 명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에 걸린 환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겨울 독감과 코로나19 등 여러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멀티데믹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으로 상자 안에 갇혀있던 온갖 바이러스 일시에 상자 문이 열리자마자 밖으로 튀어나오듯이 동시유행하는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 뒤 맞는 첫 겨울이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렇게 독감도 코로나도 환자 수는 늘고 있지만 백신 맞는 사람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특히 독감 백신의 경우 코로나 백신 맞고 힘들었던 경험 때문에 꺼리는 분위기가 생겼다는데 계속해서 이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령층은 대체로 코로나 백신 접종에 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노인네들한테는 85세 이상 무료를 해서 맞으라고 문자가 들어오니까 그거 보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7학년 다 돼가서 아픈 사람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또 힘드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냥 모임해서 항상 같이 맞자고 친구들하고 그러고 있어요. 실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65세 이상은 30%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선 1%도 채 못 미쳤습니다. 많이는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주변에는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코로나에 대한 걱정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겪었던 후유증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안 맞고 싶어요. 너무 아파서요. 자면은 막 식은땀이 막 줄줄 흘리면서 독감의 백신 접종률도 지난해보다 낮습니다. 반복되는 백신 접종에 피로감이 누적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운동을 좀 많이 해서 면역력을 이제 키워서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게 제 컨셉이다 보니까 그래서 독감은 주사를 맞거나 하지는 않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독감과 코로나19 모두 백신 접종을 권유합니다. 동시에 접종했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동시 접종을 통해서 올겨울을 안전하게 지내시는 게. 동시에 감염되면 한 가지에 감염된 경우보다 중증 위험도가 2배 넘게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몸살 등이 왔을 때 해열 진통제 등을 복용하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면역력이 떨어질까 걱정인데 이번 주말은 오늘보다 더 춥다고 합니다. 서울은 처음으로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조보경 기자 연결해 날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퇴근하는 시민들 모두 꽁꽁 싸맸죠? 낮보다 많이 춥습니까?
네, 퇴근길 시민들의 옷차림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한겨울에 입는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또 모자와 목도리 등 방한용품으로 온몸을 감쌌는데요. 그런데도 춥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현재 이곳 기온이 4도입니다. 오늘 서울 기온은 어제와 비교해서 1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졌는데요.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바람이 싣고 갈 것 같아요. 이제 집에 가가지고 오리 파카 꺼내야 될 것 같아요. 못 봤어요. 영하 날씨에 반팔만 입고 나온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네, 지금도 뭐 조기자 머리가 날릴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은데 내일은 영하까지 떨어진다고 하죠. 주말 내내 계속 영하권입니까? 네, 내일 아침 전국 많은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갑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첫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관령 영하 7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영하 1도, 대구 0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모레 역시 아침 기온은 영하권이 예상됩니다. 네, 그럼 추위는 언제쯤 풀립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 수능인데 수능 한파도 있을까요? 네, 다행히 큰 한파는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14일부터 추위가 차츰 풀리고요. 수능 날엔 서울 지역 기준으로 오전 기온이 6도, 낮 기온이 12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권에는 수능 당일 오후에 비가 조금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JTBC 조보경입니다. 김포 서울 편입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구리와 하남 같은 다른 도시 주민들이 우리도 경기도 탈출하자고 외치며 본격적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추진되기도 어렵고 어떤 준비도 안 돼 있지만 곳곳엔 서울 편입해 강남 5구 시대 열겠다는 등 주민들을 부추기는 정치인 현수막들이 내걸려 있습니다. 먼저 신진 기자입니다. 서명을 하는 시민들 기대에 차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보다는 서울시 구리시가 되면 혹시 구리시가 서울에 또 빛나는 한 구가 되지 않을까. 김포보다 가까우니까. 지난해 1 구리시장이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은 들떴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구리가 서울되는 추진위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발대식에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구리를 서울로 가자! 구리를 서울로 가자! 이때다 싶다는 듯 도심 곳곳 나붙은 정치인들의 현수막. 당장이라도 서울 편입을 현실화할 분위기입니다. 여권이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 거점 도시까지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나서면서 기대는 더 커졌습니다. 집권당의 메가 서울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기존에 이번에는 가능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정치인도 지자체도 얼마나 준비했고 뭘 검토했는지 명확히 밝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편입으로 얻는 것과 잃는 것도 추상적인 수준입니다. 총선 전에 이런 이슈가 터지긴 하는데 결국 이루어진 것도 별로 없고. 갑자기 튀어나온 이슈에 아직 주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냉랭합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메가시티를 선거용이라고 보는 국민이 7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도 70% 이상이, 또 보수층 역시 절반 정도가 선거용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주 만에 회개한 포퓰리즘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이른바 메가서울 프로젝트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김포 서울 편입을 좋지 않게 본다고 답해 좋게 본다는 의견의 2배가 넘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등이 시행한 전국 지표조사에서도 이른바 김포 편입 카드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제안이라는 응답이 68%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응답자의 70% 이상이 보수층의 47%가 선거용이라고 답한 것은 정책 추진 동력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은 김포로 시작된 메가서울 프로젝트를 사실상 내년 총선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부정적 여론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접경 지역에 붙어있는 수도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있습니까? 이런 해괴한 그야말로
표퓰리즘적인 주장을 하면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해당 이슈를 제기한 지 2주 만입니다. 그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던 이 대표가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은 서울과 수도권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총선 5개월을 앞두고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함께 만났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둘은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힘을 실었는데 양측 모두 창당을 함께할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멘토격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주선한 자리로 알려졌습니다. 금 전 의원은 최근 새로운 선택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아 지난 9월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전 대표 역시 영남권 출마 등을 시사하며 다음 달 중으로 창당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만남은 2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동석한 김 전 위원장은 일단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사람이 제안하는 바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뭐 따로따로 할 게 없으니까. 금 전 의원은 서로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듣는 자리였다면서 이 전 대표가 이념을 넓게 가져가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 역시 만남 직후 소셜미디어에 정치개혁을 주제로 대화한 건 처음이라면서 다양한 분들과 앞으로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치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과 원론적인 생각을 공유한 건 맞지만 창당을 함께할지 여부에 대해선 양측 다 말을 아꼈습니다. 구체적인 창당 방식과 시점 등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분간 정치권 안팎 인사를 다양하게 접촉하며 창당에 점차 무게를 싣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국민의힘은 군소정당인 시대전환과 손을 잡았죠.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국민의힘이 흡수 합당하기로 한 이 시대전환이 내년 3월이면 당이 없어지는 수순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4년 동안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선거 등에 후보를 내지 않은 탓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지난 9월 국민의힘으로부터 합당 제안을 받았습니다. 합류해서 중도실형 정당의 역할을 해달라라는 제안을 국민의힘은 어제 전국위원회를 열고 흡수합당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대전환과의 흡수합당 결의가 더 많은 인재들이 우리 당에 모여들고 그런데 국민의힘과 합당 절차를 밟고 있는 시대전환이 지난 2020년 창당 이후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자체장과 시도의원 선거에서 한 번도 후보를 내지 않아 당이 없어지게 될 상황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4월 선관위가 지방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으면 정당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공문을 시대전환에 보냈지만 결국 후보를 내지 않았던 겁니다. 정당법에 따르면 4년간 국회의원 선거와 지자체장 선거, 시도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은 등록이 취소됩니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시대전환이 내년 3월 7일부로 등록이 취소되는 걸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 측은 선관위가 당의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론을 낸다고 들었다며 해당 일에 당이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합당 논의 과정에서 우리 당이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는 현재로선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전격 철회하고 오는 30일 다시 추진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이런 탄핵안 철회는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다시 보고하고 다음 날인 12월 1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철회를 했지만 11월 30일, 12월 1일 이렇게 연이어 잡혀 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날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기로 해 탄핵안 처리 시한인 72시간 내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자 하루 만에 자진 철회하고 다시 탄핵안을 내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법상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국회 사무처의 해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무처는 이 위원장 등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긴 했지만
표결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안 폐기로 봐야 한다며 국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사무처하고 짬짬이가 돼서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어 소추안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힌 정부가 전국 40개 의대별로 얼마나 늘리길 원하는지 수요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증원 수요가 2,000명을 넘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방 의료원들은 존폐를 고민할 수준이라며 오늘 정부에 인력 확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장 목소리와 달리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현직 의사를 징계하겠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모 회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입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언론기고나 인터뷰 등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 회복을 위해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의협이 징계를 추진하는 이유는 명예훼손입니다. 의협이 지역 의료 종사자를 배제하고 돈 많은 개원이를 대변한 것처럼 호도했고 밥그릇 지키기 등의 표현으로 의사 전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의사회원 전체를 집단이기주의로 표현하는 등 품위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협이 의대 증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입단속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 교수에 대한 의협의 징계 추진은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 한 신문사에 기고한 칼럼을 문제 삼았다가 철회한 바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의협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입이 줄어들까 봐 또는 수입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봐 의대 정원을 못 늘리게 한다는 게 대부분의 국민의 생각 아닌가요?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한 이기주의가 아니고 어떤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딴소리 못하게 사람들한테 재갈을 물리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이런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징계 절차에 해당하는 별도의 소명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인력 감축 방침에 반발해 어제부터 경고 파업에 들어갔던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후 6시부터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파업은 끝났지만 근무조 투입이 밀리면서 열차 운행이 일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퇴근길 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소희 기자, 금요일 퇴근길인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역사안이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오가는 사람이 많은 강남역인데 특히 지금은 금요일 퇴근길입니다. 가뜩이나 붐비는데 오늘 낮에 있었던 파업의 여파가 남았습니다. 오늘 낮 서울 지하철 운행률은 평소의 75% 수준이었습니다. 4분에서 7분 사이인 배차 간격은 14분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앞선 열차들이 뒷 열차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 지하철역은 승객이 몰려 전동차 문을 한 번에 못 닫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배 정도는 더 체감이 드는 것 같아요. 늦게 오는 걸로. 밀집도는 확실히 더 심해진 것 같긴 했어요. 네. 사실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하기도 했었어요. 퇴근할 때도 집에 제 시간에 못 갈까 봐. 네, 이번 파업은 경고성이었다는 거고 이 노조는 인력 감축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또다시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죠. 네, 당장 다음 주에 또 파업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오늘은 경고 파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철 공사와 노조는 인력 감축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협상을 재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파업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사측이 인력 감축을 계속 밀어붙이면 수능일인 16일 이후에는 전면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역에서 JTBC 조소입니다. 네, 다음은 전쟁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민간인 탈출을 위해 매일 4시간 동안만 가자지구 북부에서 교전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미국 모두 이번 조치가 당장 휴전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형구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하루 4시간씩 가자지구 북부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3시간 전에는 중지 시간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민간인들의 기존 대피 통로 외에 해안가 도로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마스 측은 교전 중지와 관련해 이스라엘과 어떠한 부분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도 이번 조치가 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하마스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는 인도주의 목적으로 인질 2명을 석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전미자동차 노조 행사에 참석해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전기자동차 시장을 장악하려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첨단 기술 수출 규제 등을 둘러싼 기싸움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영구입니다. 이와 별개로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마스 무장 세력을 소탕하겠다며 공습을 이어가고 있고 민간인 피해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피난민들은 오염된 바닷물에 몸을 씻고 화장실 한 곳을 160명이 함께 쓸 만큼 상황이 열악합니다. 백희영 기자입니다. 가자지구에서 가장 큰 알-시파 병원이 피난민들로 북적입니다. 병원 부근엔 연기가 계속 피어오릅니다. 현지 시간 9일 이스라엘군은 이 병원 근처의 하마스 구역에서 작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병원 지하에 하마스 사령부가 있다며 붙잡은 하마스 대원의 증언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모여든 피난민들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صامدين الحمد لله لو ايش بيعملوا فينا مش طالعين من الشفا من مستشفى غزة بالمرة يقطعوا مية يقطعوا كهرب يقطعوا أكل إحنا صامدين بناكل بسكوت. 가자지구 피난민이 150만 명에 달하면서 위생 상태도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유엔 구호기구는 무려 160명이 화장실 한 곳을 쓸 정도로 열악하다고 전했습니다. 전기가 부족해 폐수 처리가 안 돼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바닷물이 심하게 오염된 걸 알면서도 빨래를 하고 몸을 씻는 실정입니다. والله جينا نغسل الاولاد هنا في ميه البحر وبناخذ الميه تحت البحر وبكسروا منها وبشربوا منها. 세계 보건기구 WHO는 가자지구 전역이 수두와 설사병 등 전염병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 지난달 서울 노원구의 한 골목에서 70대 여성이 공사 차량 25톤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지자체는 공사 구간이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사고가 난 도로는 현장에서 불과 3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데다 사실상 공사 차량이 드나드는 주 도로로 쓰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톤 트럭이 횡단보도 위에 서 있습니다. 한 여성이 기다리다 걸어갑니다. 갑자기 트럭이 움직입니다. 여성이 뒷걸음질치다 넘어집니다. 지난달 24일 아침 7시 3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도로에서 70대 여성이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1m 정도를 밀려가셨더라고요. 이 바퀴에 깔리신 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셔가지고. 공사 현장과 불과 35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옆엔 중학교도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안전요원이나 공사 안내판 등은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공사 시방서입니다. 공사 현장 주변 도로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교차로와 학교 주변엔 보행 안전 도우미를 둘 수 있다고도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발주한 구청과 시공업체는 공사 현장과는 떨어진 곳이라 안전관리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가 난 골목 CCTV를 확인해봤습니다. 공사 차량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사고 직전엔 공사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사실상 공사 차량 출입구였던 겁니다. 진입은 그쪽만 가능하고 나가는 거는 거기서 이제 직진으로. 유족 측은 구청과 시공업체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고가 났음에도 공사가 강행이 돼서 다 마무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오후에 왔을 때는 노원구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겠다면서도 당시 대책이 부실했는지는 경찰이 수사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사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총조 씨가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는데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기 피해자도 피해액도 더 많아졌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전총조 씨가 걸어 나옵니다. 검은 마스크를 하고 모자는 푹 눌러섰습니다.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펜싱협회 후원은 남현희 씨가 제안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남 씨가 전 씨는 오늘 오전 7시 30분쯤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앱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등 모두 23명에게서 28억여 원의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지난 8일 남현희 씨와 대질 조사를 받았습니다. 남 씨는 전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남 씨가 공범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씨가 지난 3월부터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 씨는 소셜미디어에 긴 글을 올리며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남 씨의 공모 의혹을 밝히기 위해 대질 조사를 더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주 69시간 도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 8개월 만에 정부가 다음 주 새 개편 방향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민간에선 이미 주 4일제 논의가 활발합니다. 4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주 4일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얘기부터 정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장직에 근무하는 안영호 씨는 금요일마다 클라이밍을 배웁니다. 주 4일제 시행 이후 가능해진 일입니다. 거의 그냥 일만 하다가 집에 와서 그냥 잠만 자는 정도. 그 전에 회사 만족도가 50%였다면 지금 거의 한 80, 90% 정도까지 올라가다고. 이곳은 자동문을 만드는 중소기업입니다. 금요일 오전이지만 이 사무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주 4일제 시행으로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겁니다. 주 4일제가 자리 잡기까진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역발상으로 이른바 워라밸을 지키기 어려운 현장직에 먼저 도입했지만 감내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근무 시간이 줄면은 당연히 생산량은 줄 수밖에 없죠. 회사 전반적인 업무에 클라우드를 도입을 해서 업무 효율이 상당히 이제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 처음엔 월 1회에서 격주로, 격주에서 매주 늘리는 식으로 완전히 자리 잡기까진 4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대면 보고나 불필요한 정기 회의도 사라졌습니다. 업무 효율이 좋아지자 회사가 성장했고 전체 직원 수는 20% 늘었습니다. 주 4일 근무 입소문이 나면서 과거 3대 1이었던 입사 경쟁률은 지난해 100대 1로 뛰었습니다. 다만 이런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중소기업이 현실에 많지 않다는 건 한계입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이렇게 주 4일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도입을 저울질하는 회사들도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어서 정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에게 연봉이 줄어도 주 4일제를 선호하냐고 직접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0명 중 6명꼴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그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 직장 상사와 마찰도 적어질 거고 스트레스에 관한 게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잘 쉬어야 일에 대한 효능감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삶이 좀 지탱이 돼야지 업무에도 영향이 끼치는 거니까 MG를 떠나서 업무적인 효율성도 오를 것 같고. 반면 경제적인 보상이 더 중요하다고 답한 20대도 있습니다. 물가가 요즘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냥 일을 조금 더 해서 돈을 받는 게 요즘은 좀 최우선이지 않나 싶어서. 노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순차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려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부 통신사와 IT 기업은 조건부 단축 근무를 시범 운영 중이고 얼마 전 포스코는 사측이 먼저 제안하며 격주 주 4일제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극히 일부다 보니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빨리빨리 도입을 하는 업종 쪽에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좋은 인력을 우리가 채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겠죠.
취업 시장에서 특정 기업 인재 쏠림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정부 차원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카메라 앞에서 먹방 중인 이것, 홋카이도산 가리비입니다. 가리비 먹어서 홋카이도 어민들 돕자는 캠페인을 벌인 겁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후쿠시마 어민들 피해는 예상과 달리 크지 않았습니다. 먹어서 응원하자는 운동 덕에 내수 소비가 살아난 덕이죠. 직격탄을 맞은 건 엉뚱하게도 홋카이도 특산물 가리비였습니다. 전체 생산량의 70%를 중국이 수입해 왔는데 중국이 수산물 수입을 막으면서 비상이 걸린 겁니다. 중국이 수산물에 이어 이번엔 관상용 비단 잉어 수입까지 금지했습니다. 잉어 수입 막은 게 대단한 일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이 잉어 한 마리 몸값이 억대 수준입니다. 중국 재벌들이 많이 찾아서 수입 1위국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두 나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도쿄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일본이 헤엄치는 보석이라며 자랑하는 비단잉어. 색깔이 화려하고 크기가 클수록 비싸게 팔리는데 한 마리당 수천만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전인 2019년엔 무려 17억 원에 팔린 적도 있습니다. 관상용 비단잉어 양식업을 해온 게 200년을 넘을 정도로 일본에선 주요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비단잉어의 중국 수출길이 이달부터 막혔습니다. 비단잉어를 수출하려면 중국 정부가 인정한 일본 내 검역시설을 거쳐야 하는데 중국이 지난 10월 만료된 인증 허가를 갱신해주지 않은 겁니다.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비단잉어 수출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큰 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비단잉어 수출액은 약 553억 원 규모로 중국이 이 중 19%를 차지합니다. 중국은 지난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강하게 항의하며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추가로 압력 행사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更新を中国側に求めており、引き続き中国当局への働きかけを継続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앞서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로 주요 수출품인 가리비를 비롯해 다른 수산물 수출도 전월 대비 90%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일본에선 다음 주 미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일본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여대생이 홀로 지내는 자취방에 수차례 침입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집이 비었을 때 창문 틈으로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컴퓨터도 썼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마스크 쓴 남성, 손을 넣어 창문을 열고 안을 살펴봅니다. 두리번 주변 눈치를 보더니 가방을 벗고 에어컨 실외기 위로 올라섭니다. 뭘 하려는 걸까? 창살을 밟고 올라가 좁은 틈으로 몸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쉽게 들어간 남성, 걸린 옷을 빼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창문을 닫습니다. 남성이 들어간 곳, 여대생 혼자 사는 자취방입니다. 불과 1분도 안 걸려 침입했습니다. 남성은 건물 옆에 있는 이 골목길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창틀로 들어갔는데 이 틈이 제 한 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에 누가 들어왔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건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제가 집이 아닌데 PC 카톡 로그인 알림이 떠서 집에 가봤더니 변기 커버는 올라가져 있고 돌려놨던 세탁기 예약은 꺼져 있는 거예요. CCTV를 돌려본 뒤 침입한 남성이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서워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불안하고 집에 혼자 있는 거 알면서도 계속 뒤돌아보게 되고 사람 있는 거 같고 그래요. 남성은 1시간쯤 머물렀고 음료와 화장품 등을 가져갔습니다. 나갈 때는 버젓이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지난 8일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 창문이 열려 있어서 3차례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도로나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망 사고의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과속을 하다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제한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전동 킥보드가 휘청이더니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승용차 보닛으로 돌진합니다. 다친 얼굴을 감싸진 학생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앞서가던 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틀었다가 주차된 차에 그대로 충돌합니다. 큰 충격으로 몸을 웅크린 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는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0배가 늘었고 사망자는 6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차에 부딪히는 사고보다 단독 사고로 숨지는 비율이 5배 정도 높았습니다. 빠른 속도를 제때 줄이지 못해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바퀴가 작고 이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전도되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상해 심각도가 일반 다른 사고에 비해서 더 증가하는 최고 속도인 시속 25km로 달렸을 때 충격은 자전거의 2배가 넘습니다. 부딪히게 되면 사람 머리 위로 한 1.5m 높이에서 60kg짜리 물체가 떨어져서 받는 충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 등에선 최대 속도를 이미 20km로 낮췄고 프랑스 파리에선 9월부터 공유 전동 킥보드 운행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선 과거 생활 기록부를 찾아보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밝고 명랑하고 교우 관계가 원만함. 이런 식으로 학창시절 어떤 평가를 받았었는지 지금과 비교하면 어떤지 되짚어보는 겁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우리가 아직 어렸던 시절.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은 그냥 맞춰가면서 살고 있는데 이제 20대 직장인이 된 아이들. 10년 전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록돼 있을까요?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고 뭐 집에 와서 밥 먹고 씻고 그냥 하루가 끝나거든요. 오래 못 봤던 고등학교 친구들이 예전 내 모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 봤습니다. 밝고 명랑하고 싹싹하고 사교적이고 교육적인 인만. 칭찬은 기분 좋은데 내가 그런 사람인가 갸웃합니다. 마스크를 많이 준비해와서 친구들에게 나누어주는 마음이 따뜻한 학생. 내가 기억하지도 못했던 내 모습. 숨이 차오르게 뛰었던 여름 체육대회도 이제야 생각났습니다. 내가 우승했어, 우리 반. 진짜? 우리 반이 우승했어. 내가 적은 장래희망, 매일 책상에 엎드려 꿨던 꿈들. 다 어디로 갔을까 생각합니다. 갑자기 옛날의 꿈이랑 지금의 살고 있는 거랑 달라서 너무. 지금의 나는 남 눈치도 많이 보고 그리고 회사 생활이 힘들어도 힘들다고 못하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운동을 좋아했지 뭐 지금은 키보드 타자밖에 안 치는데. 이 아이들을 기록했던 선생님, 아직 멀리서 응원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학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밝았던 아이들이 지금은 지쳐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면은 사회에 자리를 잡고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대견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힘내라, 괜찮다고 말합니다. 근데 밝고 명랑한 게 어떤 거야? 너. 아직 우리는 밝고 명랑한 사람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세계 3대 오케스트라인 베를린 필하모닉과 함께 무대에 섭니다. 6년 전 우연한 기회로 함께 연주하며 인연을 맺었는데 이번엔 정식 협연으로 한국 관객들과 만납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6년 전 앳된 얼굴로 건반을 두드리던 조성진. 함께한 악단은 세계 3대 오케스트라로 꼽히는 베를린 필하모닉입니다. 당시 갑작스런 부상으로 무대에 서지 못한 중국 피아니스트 랑랑을 대신해서 협연자로 나선 무대였습니다.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되게 설레기도 했고 긴장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우연한 기회가 만들어준 인연이었는데 단원들은 특별한 연주자로 조성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Song-Ching Cho, it's a fantastic experience because he was substituting. I think it was quite a big surprise. He was only 23 years old. 6년이란 시간이 흘러 오케스트라는 다시 한국을 찾습니다. 이번엔 대체 연주자가 아닌 정식 협연자로 조성진과 함께합니다. 한국 관객에게 선보일 작품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 베를린 현지에서 리허설도 마쳤습니다. It was a very intuitive and great collaboration with the orchestra when he came first time. Special and strong relation. 베를린 필하모닉의 특별한 인연은 앞으로도 더 깊어집니다. 조성진은 내년부터 이 오케스트라에서 상주 음악가로 활동하기로 했는데 아시아 연주자로선 두 번째입니다. 제가 베를린에 살고 음악가들 중에 되게 친구가 많아서 할 때마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밖에 빈 필하모닉과 로열 콘세르트 헤바우도 한국을 찾게 돼 세계 3대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올 가을을 더 진하게 물들일 예정입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고압 송전선에 맞아 얼굴을 크게 다치고 한쪽 눈까지 잃었던 미국인 남성이 세계 최초로 안구를 이식하고 안면을 재건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시 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DC로 보시죠. The fact that we transplanted an eye is a huge step forward, something that within centuries has been thought about but's never been performed. 주말을 앞두고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추웠는데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영하권에 더 심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까지 내려가는 건데요. 주말 내내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영하 2도까지 내려가 매우 춥겠습니다. 특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잠시 후 9시부터 한파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바람도 강해 체감상 더 추운 만큼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강풍특보가 내려진 전라 해안과 제주 서부는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춘천 영하 4도, 대전 영하 3도, 전주 영하 1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6도, 춘천 대전 8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당분간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춥겠고요. 심한 추위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